냉전의 산물이자 암살과 첩보라는 시대 적변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코드가 있습니다. 더불어 넘버1 제임스 본드가 활약하는 007 시리즈인데요. 1962년 제작된 007 살인번호를 소개하는 영상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순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면허가 007에게 있다라는 문구죠. 냉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국가조직이 정예화된 간첩을량성의 첩보전을 수행하며 암살을 자행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상이나 이권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망 높은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몰래 살해하는 행위를 암살이라고 부르죠. 암살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권에서 사용하는 어사스네이션은 암살자를 뜻하는 어사슨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어사슨은 암살자를 뜻하는 아랍어 시안과 그들이 흡입한 마약 하시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통설이죠. 칼로 누군가를 찌른다는 자객과 몰래 죽인다는 암살이 서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동양권의 인식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나 미치광이 쪽에 가까운 서양권의 인식과는 달리 동양권에서는 쥐도새도 모르게라는 은밀함이 중요한 관점인 듯합니다. 암살은 적은 비용과 희생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기록물에서도 암살의 정황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대체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통치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나 통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암살은 무방비 상대를 습격하여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겁한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법리적으로도 암살은 살인죄와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명기되어 있을 만큼 극악한 범죄 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암살을 대신해 표적살해라는 정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군사적 용어가 등장해 정당방위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는데요. 007에게 살인면허를 준 것처럼 암살의 면죄부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암살과 표적살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암살의 역사를 통해 표적살해라는 군사용어가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왜 정당방위의 맥락에서 해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손자병법을 쓴 춘추시대 사람 손문은 이런 말을 남겼죠.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장거리 원정을 나가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국가자원의 낭비이며 암살이야말로 뛰어난 전략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암살이라는 것이죠. 전국시대 진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열국을 무너뜨리고 연나라를 압박하자 영국 태자단이 망국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도 암살이었는데요. 사기 자객열전에 따르면 태자단은 형가를 진나라 수도인 함양으로 보내 진왕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죠. 이후 진왕은 연나라와 제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황제에 올라 전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하며 형가의 암살 시도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사가들은 진시황에게 폭군 이미지를 덧씌워 암살을 시도한 형가의 살인미수를 의기를 드러낸 자객의 전설로 호평하고 있죠. 민초를 억압하는 폭정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패도군주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왕도 정치의 이상을 제시한 유교적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실 고문이었던 차나키아도 암살을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평가했는데요. 그의 제자인 찬드라굽타가 당시 북부인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난다 연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수단으로 암살을 적극 활용한 것이죠. 브라만 전통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그의 암살 전략은 찬드라굽타가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마우리아 왕조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남겨놓은 잔존 세력도 암살을 통해 날려버리죠. 고대 중국과 고대 인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암살을 적극 활용한 셈인데요. 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암살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서양권에서는 암살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었으며 유다의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여성이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암살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유디트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살 사건은 고대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로마 공화국 제1차 삼두정치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전쟁을 통해 얻은 인기와 로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종신독재자로 등극하죠.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은 종신독재자를 공화국의 종말로 간주하고 수행원 몇 명만 대동한 채 원로원에 들어서는 카이사르를 죽여버리는데요.
귀족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카이사르를 암살했지만 공화정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으며 제2차 삼두정치에서 승리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제정로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정시대를 이끈 수많은 로마 황제도 암살의 제물이 되어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이는 권력층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암살이 관행처럼 굳어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로마 시민들의 도덕적 분노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은 서로마가 몰락하고 중세시대가 시작되면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폭정을 일삼은 통치자를 죽이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특별한 마찰 없이 일반적인 관례처럼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다 이슬람 세계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데요. 11세기경 칼리프 승계 과정에서 비화된 종파 간 주도권 경쟁에서 밀린 이스마일리즘의 니자리 분파의 새로운 전사 집단이 조직됩니다. 하산 이사바라는 조직의 리더는 페르시아에 위치한 알라무트 요새와 시리아에 위치한 마샤프 요새를 장악하고 니자리 이스마일 국가를 설립하는데 이드리야 사슨이라 불리는 암살자 집단이죠. 정규 군사 조직이 없었던 니자리 전사들은 중동 전역에서 은밀히 간첩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슬림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살해하는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를 아사스네이션이라 부릅니다. 단검과 화살 그리고 신경도구로 무장한 아사슨의 살해 수법은 이슬람 권력의 정점이 있던 통치 세력에게 전략적 위협을 가하며 상당한 부담을 주었죠. 300여 년 동안 칼리프와 술탄을 필두로 이슬람 지도자뿐만 아니라 십자군 국가를 이끄는 기독교 지도자 등 수백 명을 암살하였는데요.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하던 니자리 전사들의 암살 행위는 몽골의 침입으로 대부분의 요새가 파괴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정치적 암살이라는 전통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오스만 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암살을 권력 다툼의 한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오스만 왕실에서 80여 건의 암살 사건이 발생한 이유죠. 한편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흑사병의 창궐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유럽 기독교 사회는 종교전쟁과 르네상스를 계기로 신이 암살을 원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등장하였는데요. 신의 의지로 변질된 종교적 신념이 암살이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되는 사슨의 암살 수법이 다시 유럽에서 재현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계기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뉜 종파 간 대립은 약 250여 년 동안 수많은 암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서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 갈등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국가마저 휩쓸렸는데요. 루터파의 제후와 자유도시가 일으킨 슈말칼덴 전쟁을 시작으로 카톨릭 국가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 개신교파가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특히 프랑스 왕권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결부된 카톨릭과 개신교 간 갈등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은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카톨릭 후원자였던 앙리 3세는 암살로 왕위 계승자가 죽어나가자 어쩔 수 없이 개신교 수장을 차기 계승자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카톨릭을 신봉하는 신성동맹과의 종교적 대립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자 도미니코스 도사 자크 클레맹은 앙리 3세를 아련한 자리에서 왕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러자 교황은 신의 의지를 몸소 실행한 클레맹의 용기를 극찬했으며 이후 보헤미안에서 발생한 개신교파의 반란은 결국 국가 간 정쟁으로 비화돼 30년 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종교전쟁 기간 중 암살당한 사람 중에는 왕을 비롯한 섭정대리인 등 공식적인 통치자만 10명으로 조사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칼과 같은 냉병기로 행해지던 종래의 암살 수법이 총포리와 같은 화약무기가 등장하면서 훨씬 다양해졌다는 점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이반 6세로부터 로마노프 왕가의 마지막 짤은 니콜라이 2세까지 총 5명의 황제가 암살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그러던 중 세르비아 민족주의 반군에게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하면서 유럽 세계는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스파이와 감청 등 첩보전이 중요시되던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조직이 특수요원을 훈련시켜 암살자를 투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을 제거하기 위해 M16으로 알려진 비밀정보국을 설립하여 간첩활동과 암살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더불어 넘버 1 007의 모티브가 된 비밀 조직이죠. 1909년 창설되어 90여 년 동안 은밀하게 활동하던 비밀정보국은 1994년을 기점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된 공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전쟁이 끝난 후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극단을 치닫던 냉전을 계기로 민족주의를 표방한 정치적 암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엔간한 현대국가는 대부분 정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CIA와 FBI가 있으며 소련에는 KGB라는 정보조직이 냉전의 최전선에서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에는 중정이라는 정보조직이 꽤나 유명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모사드와 긴밀히 연계된 이스라엘 방위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하는 추적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제거하는 종래의 암살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표적살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나 헬기를 이용한 공습이 주된 공격 방식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과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또한 이러한 암살 행위는 군사작전의 일부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표적 살해를 국제사회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냉전의 양대축인 제1세계와 제2세계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자 표적 살해는 내전이나 민족 갈등을 겪고 있던 제3세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인종 청소의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01년 발생한 9.11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에 대한 암살을 표적살해라는 명칭으로 바꿔 공식적인 임무로 격상시켰는데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2022년 아이만 알자와일이 사살과 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에는 전투 드론을 이용한 표적살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살인으로 규정되는 암살과는 달리 표적살인을 정당방위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오랫동안 비겁한 행위로 간주되던 암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군사적 목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정의롭고 정당한 행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2500년 전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장거리 원정을 나가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국가자원의 낭비이며 암살을 뛰어난 전략으로 판단한 손무의 성견지명이 시대를 뛰어넘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